미국의 핵 우산 정책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라도 전술핵 배치를 우리가 요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배치도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게 예, 맞습니다. 소신인 거죠? 예.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정치권 내에서는요, 전술핵 재배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송영무 국방장관이 연일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신종수 차장, 네. 어떤 말들을 언급했죠? 지금 이틀 연속으로 국방장관이 직접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미국에 갔을 때 매티스 국방장관을 만났을 때 전술핵 재배치 얘기했죠. 그랬죠. 그래서 최근에 국회로 돌아와서도 저 뜻을 급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4일날 국회에서 전술핵 재배치 깊이 검토해봐야 된다 하다가 또 이튿날 그 사이에 사실은 여권에서 약간 아우성이 나왔습니다. 그랬죠. 전술핵 재배치는 우리 지금 새 정부하고는 새 정부에서는 정식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굳이 또 한 번 충분히 검토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또 송영무 장관이 알고 보면은 집안이 굉장합니다. 그 송병선 선생이라고 네. 그 일제시대 때 을사늑약의 그 비분 관계해가지고 스스로 자격을 했던 그 애국지사 집안이거든요. 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소신 있는 국방장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저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아하. 제가 저 송영무 장관에 대해서 옛날에 기사를 쓸 때 네. 저번에 해군 총장을 할 때 삼함대를 목포로 옮겼어요. 지역 네. 발전이라는 논리 때문에 해군 작전이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지금 하는 걸 보게 되면 다시 평가하고 싶습니다. 상당히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고 아까 정경도 합참의장이 미국의 레이건함 와서 같이 훈련하자 이런 제의를 했고 전술핵 재배치를 나오고 하는 것들을 다시 보면은요. 우리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가 전작권 전환이었잖아요. 그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면 만드는 거죠. 아하, 그다음에 그렇군요. 이거는 우리 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하나 아까 태영호 공사가 나왔는데 요즘 태영호 공사 언론에 나오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지금 이상하게 안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현 정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못 나오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풀어줘서 북한을 어떤 비난할 수 있는 거를 터줘야 되죠. 네. 그다음에 지금 국정원도 문제인데 국정원에 가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어갖고 네. 꽉 쥐고 있습니다. 서훈 원장이 꼼짝을 못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좀 풀어줘서 우리도 적을 싸기 위해서는 산약계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나눌 네, 건데요. 네. 지금 분위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영무 장관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재차 언급을 하자 이제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볼멘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때 상황 영상으로 잠깐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현 정부의 방침하고 좀 다르게 제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게 장관님의 소신입니까? 제 소신이 아니고 지금 북한이 핵을 이 정도로 발전시켰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전부 다 검토를 해서 가장 합당한 대안을 또 재배치도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게 예, 맞습니다. 소신인 거죠? 예. 좀 외람되게 표현하자면 이건 좀 성급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설사 그런 검토를 하시더라도 정부 내에서 공유되지 않은 얘기를 그렇게 소신도 아니시라면서 찔러버리면 발언에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철희 의원, 여당 의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청와대 지금 기본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가 원칙인데 국방부 장관이 자꾸 전술핵 재배치 얘기를 하니까 이철희 의원이 지금 굉장히 언짢아하면서 왜 개인적인 소신도 아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바로 그 부분입니다. 현재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유엔을 통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명분 자체가 네. 한반도 비핵화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정말로 전술핵이 우리 한반도에 다시 재배치가 되면은 네. 북한 핵을 용인하게 됩니다. 북한의 핵을 보유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되고. 그게 이제 정부의 입장인 거죠. 논리인 거죠. 그다음에 제재가 무시화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전술핵을 한반도 육지에 놓는 것이 아니고 네. 미국이 가지고 다니는 네. 그 항공기나 네. 잠수함이나 네. 구축함에다가 실어가지고 한반도 핵에 상주해라. 네. 이게 훨씬 낫지. 네. 땅에다 놓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을 겁니다. 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준비해놓은 내용 얘기하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여당 의원들이 다 같은 의견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지금 여당 의원 중에 이종걸 의원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협상 카드로 전술핵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나. 자, 전술핵 재배치를 이제 여당 의원들까지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여당 내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이런 말들은 금기시도 있던 말 아닙니까? 근데 이게 금기어가 이제 풀린 건가요? 사태가 급하잖아요. 저는 네. 이걸 일종의 선조대왕 신드롬이라고 보는데 네. 선조가 임진왜란 전에 정사가 부사를 보냈는데 다른 보고를 받았죠. 네. 근데 뭐 부사로 갔던 김성일 선생이 사석에서는 이놈이 쳐들어온다, 일본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때 판단을 결국 선조가 방심을 하고 있다가 전쟁을 당해서 이제 조선 역사에서 가장 무능한 임금으로 몰리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핵전쟁을 도발하거나 침략을 하게 되면 우리 대통령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이철희 의원 같은 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종걸 의원처럼 상당히 좀 진보적인 의원조차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살아야지. 그래서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요. 이건 한국 사회가 좀 많이 변화하는 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네. 6차 핵실험이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레드라인을 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과는 좀 더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렇죠. 게임판이라고 했을 때 그 게임판을 엎고 다른 새로운 게임판을 지금 놓은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라는 이 문제인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측면인데 북한을 제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부분으로도 물론 제재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냥 뭐 일종의 그 윤리적인 측면이라고 보면요. 네. NPT 탈퇴라든지 뭐 이런 측면으로 국제법적인 차원에서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고요. 그러니까 굳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부분에 우리가 뭐 끝까지 얽매일 필요는 없겠다고. 그러니까 자익적인 차원 이런 부분도 중요한 측면이 있고요. 뭐 한 가지 좀 세태의 어떤 뭐 변화라고 할 만하면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때 야당이 부적격자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했는데 네. 이제는 뭐 응원단까지 생겼어요. 원우치 의원. 네. 야당 의원들이 오히려 응원을 하고 있다. 네. 그렇군요. 자, 심정수 차장. 네. 지금 허만섭 차장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6차 핵실험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있었던 것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게임판이 등장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청와대조차도 지금 약간 입장이 바뀌고 있는 듯한 기류가 감지됐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이 늘 대화라는 말을 했었는데 최근 며칠 동안에는 특히 6차 핵실험 이후에는 발언이 바뀌었습니다. 네. 실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화 테이블 나올 때까지 압박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이나 오늘 러시아 방문을 했는데요. 러시아에서도 원유 공급을 중단해달라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푸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네. 그냥 우리는 북한에 조금밖에 수출 안 한다. 그래서 뭐 중단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비중 있게 얘기를 안 했지만은 어쨌든 저 자리에서 정상이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원유 공급 중단을 얘기한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뭐 제가 볼 때는 문 대통령은 그 대통령 선거 공약이나 네. 취임 이후에 말씀에서 조금 더 벗어난 게 없는 것이 네. 계속 말씀하셨어요. 최대한 북한에서 압박을 계속하고 네. 그래서 스스로 회담에 나오게 만들겠다는 기본 큰 틀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볼 때 조금 더 변한 게 없습니다. 그것도 그렇죠. 다 하시는 거예요. 네. 다만 이제 그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제재 내용 자체가 조금씩 점점 더 강화되고 네. 강화될 뿐이지 제가 볼 때 기본 스탠스는 전혀 변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전술핵 재배치의 문제, 야당에서만 주장해오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지만 국방부 장관이 연일 언급을 하고 있고 게다가 여당 의원도 일부 나서서 전술핵 재배치 얘기를 꺼내는 그런 분위기를 보면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적인 북핵 대응에 대한 어떤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언급이 되는 것.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마 지금 상태에서 국민 여론조사에 보면 많이 나올 거요. 그리고 지금 저 푸틴 대통령하고 우리 문 대통령이 만나셨는데요. 이거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지난 2월 달에 김정남 암살 사건이 있었죠. 네. 그때 4인조가 도망쳤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인도네시아 갔다가 UAE, 아랍에미리트 갔다가 블라디보스톡 갔습니다. 네. 블라디보스톡 가면은요, 우리 국정원 요원들 버글버글합니다. 네. 북한 요원들도 버글버글합니다. 네. 노동자도 많고. 거기 가면 지나가다 보면 북한 말 많이 들립니다. 네. 거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블라디보스톡의 경찰하고 정보부 설득했는데 그들이 2월 17일 날 평양 비행기 탔죠. 네. 러시아가 도와줬습니까? 안 도와줬습니까? 도와줬죠. 안 도와줬죠. 안 도와줬어요? 아니, 그거 잡으면 되잖아요. 아하. 인터폴에 잡아달라고 네네네. 말레이시아 경찰이 요청했는데. 그리고
지금 50만 톤의 원유를 태평양 댐을 통해서 중국에 공급하죠. 러시아가 조금 준다 그랬죠, 푸틴이. 얼마 주는 줄 아세요? 유조선으로 연 30만 톤 가고 있습니다. 저런, 지금 이제 중국만 신경 쓰는데 지금 북한은 러시아에 확 접근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핵실험하기 전에 러시아에 통보했다 그러거든요. 네. 중국하고 멀어지면 일로 싹 붙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가시면은 저길 틀어막아야 돼요. 아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적극적인 어떤 공작이나 외교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러시아에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달려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근데 이 뭐 전술핵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국은 여권의 어떤 전체적인 기류의 변화로 완전히 변화하는 그런 부분으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그래요? 또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청와대를 거의 뭐 이렇게 주름 잡고 있는 외교의 어떤 기조라고 하면 이건 뭐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한다면은 자주파와 동맹파 이런 네. 외교로 봤을 때 상당히 자주파 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져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고 상황이고 알다시피 북한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걸 네. 중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6차 핵실험이 굉장히 큰 사건이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완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다시 또 대화 얘기가 또 나올 것이다. 그리고 예전처럼 다시 돌아갈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술핵 재배치는 원론적으로는 찬성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방법론으로 했을 때 땅보다는 함선이나 항공기 오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제재가 지속돼야 된다. 네. 일단 우리가 힘이 약해서 북한의 체제를 무너뜨릴 수는 없는데 네. 주변 강대국의 힘을 이용해서 북한 체제를 무너뜨려가지고 네. 이제는 고지가 바로 앞인데 왜 여기서 제재를 풀라 그럽니까? 나는 네. 제재를 끝까지 해가지고 통일해야 된다는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